난이지요? 아낸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이 다급하게 물어댔다. 응. 석구는 스스로도 멋쩍어 아내 쪽은 건너다보지 않고 건성 대답을 했다. 뭐라 해요? 좀 만나자는군. 당신도 아마 부부간에 또 싸웠나 보지. 당신은 남의 집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큰 거예요? 집안일이나 좀 더 마음을 써요. 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껍빛단리의 작가 전광용 선생의 제3자를 준비했습니다. 제3자는 1964년 문학춘추에 발표한 단편인데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중매자이며 제3자인 주인공 석구의 시선에서 바라본 소품입니다. 들어보시죠. 석구는 아내가 넘겨주는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그 눈언저리를 번뜩 스쳐가는 찰나의 인상에서 어떤 의미를 암시받는 것만 같은 직감을 느꼈다. 김 선생님이세요? 네, 분명 나니의 목소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시침을 떼고 예사로운 어조로 첫 대답을 했다. 전 아니에요. 그 어감이 심상치 않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뒤를 금방 물고 들었다. 김 선생님, 오늘 시간 내실 수 없으세요? 왜? 또 일이 생겼어? 아니요. 그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낮엔 여가가 없겠는데. 그럼 저녁에라도요. 평소에도 발음이 도드라지고 쨍 울리는 듯한 투명한 말소리의 난이지만 그것이 더 날카롭게 들려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5시부터는 또 모임이 있으니까 7시 이후면 괜찮겠는데. 석구는 하루의 스케줄을 생각하며 한참 만에야 대답을 했다. 그럼 7시에 좀 만나주세요. 말 자체는 부탁이지만 그 어조엔 적잖게 명령적인 강요가 서려 있음을 놓칠 수 없었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 이쯤 되면 석구 쪽에서 되려 끌려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만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았다. 글쎄요, 어디가 좋으세요? 선생님 편리한 대로 하세요. 갑자기 누그러지는 듯한 나니의 말 곁에서 석구의 생각은 급회전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란 대체 뭔데?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아니, 전화로 간단히 얘기할 순 없어? 꼭 만나야만 하겠어요. 역시 나니의 어조는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석구는 슬쩍 아내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꼭 무엇인가 탐색하려는 듯한 호기에 찬 모습 위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듯한 가벼운 신란의 눈길이 번득이고 있다. 가만히 있자. 모임이 있는 곳이 H그릴이니까 그 북은 어디 가까운 곳이면 좋겠는데. 그럼 그 아래층 다방으로 하죠. 석구의 말끝이 떨어지기 바쁘게 나니의 목소리가 뒤따라왔다. 그래, 그렇게 하지. 자신의 맥 빠진 어감이 스스로에게도 느껴져 왔다. 7시에요? 응, 꼭 시간을 지키세요. 그래. 다짐을 받다시피 하는 마지막 말에 더욱 신경을 거슬리며 수화기를 놓았다. 난이지요? 아낸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이 다급하게 물어댔다. 응. 석구는 스스로도 멋쩍어 아내 쪽은 건너다보지 않고 건성 대답을 했다. 뭐라 해요? 좀 만나자는군. 당신도 아마 부부간에 또 싸웠나 보지. 당신은 남의 집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큰 거예요? 집안일이나 좀 더 마음을 써요. 석구는 말없이 바깥쪽에 시선을 돌리고 담배만 연속 빨고 있었다. 개집들한테 만만해 보이니까 제 남편 부리듯이 오라가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원 별소리를 다. 밤낮 바쁘시다면서 그런 북독박 노릇이나 해요? 에헤 못하는 소리가 없군. 석구는 갑자기 노기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되는 대로 휘갈겨대는 아내의 말씨에서 오는 찰나적인 불쾌감에서였지만 어쩌면 나니에 대한 반발에서 오는 부작용인지도 몰랐다.
원우 그 녀석도 돌았지. 새파란 제 안에 밀쳐놓고 남의 계집에 환장을 했으니 그만해요. 인젠 좀 위신을 차려요. 계집들이 호락호락 불러내지 않게. 정아란 년도 미쳤지. 그래, 네 죽는 날 내 죽겠다던 남편, 그 남편의 송장이 식기도 전에 남의 남자와 흥얼거리며 붙어다니고 있으니 그만두래도. 석구는 내뱉듯이 한마디 외치고는 자리를 떴다. 무엇인가 메스꺼운 기분을 막을 길 없었다. 원우와 나니의 신접 살림에 석구가 처음 초청받은 것은 그들 사이에서 난 첫아이의 돌날이었다. 그때는 이미 원우와 다른 여대생과의 애정 문제가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에 올라 그것이 나니의 귀에까지 파급된 뒤의 일이었다. 그때도 석구는 나니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와 만난 일이 있었다. 원우와 나니가 약혼하기 이전부터 석구는 그들을 제가끔 잘 알고 있는 처지였다. 그들의 자유로운 사랑이 무르익어 갈 무렵 석구는 이 두 사람의 결혼 상대자로서의 비중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되어 재빨리 정식 결합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었다. 원우의 온건하면서도 소극적인 호남형은 나니의 명석하고도 적극적인 성격의 뒷받침으로 서로의 피차의 단점을 보충하고 장점을 살려 좋은 반려자가 될 것이라는 자기간의 전망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대로 그들의 신혼생활은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정스럽고도 행복에 차 있었다. 어쩌다가 부부 동행에 그들을 길거리에서라도 만나면 그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그들을 반겼고 그들도 그에게 스스로의 복된 분위기를 나누기라도 하려는 듯이 즐겁게 대해주었다. 그러던 시기에 뜻하지 않게 나니의 호출에 접하여 원우의 새로운 애정관계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설마 원우의 심정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려고? 허벅다리만 봐도 그것이 과장되어지는 세상이니까 험담꾼들의 풍문이겠지. 아니에요. 둘이 같이 다니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 젊은 남자가 직장에 있고 보면 간혹 여성과 같이 행동을 해야 할 경우가 없을라고. 석구는 일방적인 이야기만 들어서는 사태를 곡해하기 쉬울까 염려되어 말머리를 완곡하게 외곽으로만 돌렸다. 김 선생님, 제가 그래 그만한 정도의 것을 가지고 이해 못할 속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렇긴 하지만 석구는 모호한 대답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배신당한 게 분해 죽겠어요. 글쎄, 엊그제까지 죽자 살자 하던 것이 그런 법이 어딨어요? 원은 원래 얌전하고 마음씨가 고우니까 무슨 일을 결단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별일 아닌 것으로 오해받기도 쉬운 성격이라니까. 얌전해요?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선다지 않아요. 피차에 무슨 오해가 있는가 보군. 아니, 오해가 아니에요. 이건 증거가 있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나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석구로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방안이 서지 않는 난처한 장면이었다. 마음씨가 그렇게 고운 사람이 그럴 리가 있을까? 석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음씨가 고운 게 다 뭐예요? 그저 명주보자기에 개똥 싼 거나 진배 없는 위선자예요. 위선자라니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나올 건 없고. 인제 보니 김 선생님도 제 편이 아니세요. 역시 남성 쪽이군요. 이거 참. 말끝을 웃음으로 흐려버렸지만 석구로선 꼭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직접 면박을 받는 것만 같은 심정이어서 그 이상 더 할 말이 없었다. 그 며칠 후 석구는 어떤 회합에서 원을 만났다. 그렇지 않아도 나니에게서 들은 일에 대한 전부를 알고 싶어 한번 만났으면 하던 참이었다. 예사로운 주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처럼 석구는 말끝에 덧붙였다. 그런데 참 이러쿵저러쿵 하는 풍문이 나더라. 그것이 내 귀에까지 들려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뭐 말씀인데요? 흔히 중상을 받기 쉬운 그 애정 문제 말이야. 원 천만에요. 전혀 묵은지설이에요.
원은 조금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첫마디로 똑 잘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석구 쪽이 오히려 무색해질 정도였다. 공연한 말을 끄집어냈구나 하는 한 가닥의 후회까지 곁들어옴을 느꼈다. 글쎄, 하도 허황한 이야기가 마구 떠돌아다니는 세상이니까. 석구는 자기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뒤를 아물려 갔다. 젊은 놈이 어쩌다 여자와 거리를 같이 다니는 일이 없겠어요. 그걸 가지고 집안 사람은 또 큰 꼴이라도 잡은 듯이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도둑이 발이 저리다고 전혀 터무니없는 풍설은 아니었구나 하고 석구는 조금 전에 미안하던 감정이 다소 가셔지는 것만 같은 부담감에서 헤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상대가 아내의 말을 끄집어내는 것을 듣고 벌써 난이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지레 짐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구심도 겹쳐옴을 느꼈다. 하기야 그렇겠지. 남의 좋은 일엔 외면 오고 굳은 일이라면 점심 그릇을 싸들고라도 떠들썩하는 세상 인심이니까. 요샌 그것 때문에 근거 없는 구설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원우의 얼굴에선 겸연쩍어하는 표정을 놓칠 수는 없었다. 자기만 청백하다면 그깟 구설쯤에 신경을 쓸 필요야 없지 않아? 억지로 이야기의 결말을 지으면서도 석구는 원우의 변명 속에서 얼마만큼의 진상은 암시받은 기분이었다. 설마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라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원우와 갈라졌다. 이젠 일체 남의 집안일엔 턱없이 개입하지 않으리란 결의가 거듭 자신을 촉구함을 막을 길 없었다. 그러던 것이 아기 첫돌 축하에 참석하여 부부의 단란하고 훈훈한 가정 분위기에 함께 휩싸이고 보니 자기의 부질없는 노파심이 오히려 미안쩍게만 여겨지기까지 했었다. 그 후 이렇다 할 뜬소문 없이 얼마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런데 갑자기 난이가 찾아왔다. 헬쑥하게 여인 품이 신병이 아니면 무척 시달려 지친 양 초췌한 모습이었다. 김 선생님, 또 저질렀어요. 마주 앉아 터져나온 난이의 첫마디였다. 그 말이 지닌 뜻을 해득하지 못한 석구는 아니었지만 그는 사태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파 일부러 반문했다. 또 저질러? 원우가 말이에요. 어린애 이름을 다루듯 남편의 이름을 알맹이째로 불러 제끼는 데는 석구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연애가 절정에 다다랐을 시절에 그렇게 씨자도 붙이지 않은 알맹이 이름으로 주어 섬기는 것을 들은 일이 있지만 그때는 열띠게 사랑하는 젊은이들끼리의 적나라한 표현으로 차라리 자연스럽게 보아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어린애의 아버지 구실을 하는 남편 이름을 남 앞에서 함부로 불러 제끼는 데는 백보양보하고 이해할래도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다. 석구는 극도로 험악해진 듯한 그들의 가정 환경을 연상하면서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상대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정아란 말이에요. 정아란 말에 석구는 불쑥 치미는 충격을 느꼈다. 아니, 정아라니? 정아 모르세요? 김정아 말이에요. 정아? 그 정아하고 동거 생활을 하나 봐요. 석구는 그 이상 듣고 있기가 거북스러웠다. 정화는 석구에게 일가가 될 뿐더러 학교 다닐 때부터 늘 찾아와서 한 집 식구처럼 일신상의 문제를 상의하던 사이다. 그 결혼도 약혼 성립의 최종 단계에서는 자기의 힘이 주요하여 반대하는 정화의 양친을 납득시켰던 것이었다. 하지만 어린애 하나를 낳자마자 남편을 여인 정화를 볼 때마다 그는 혼인 문제에 게재했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당사자에게 미안한 생각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원은 집을 나갔어요. 그래? 석구는 맥 빠진 대꾸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 제가 정화를 찾아갔어요. 정화와 난이가 동창 친구란 것까지도 잘 알고 있는 석구로선 그 미묘하게 얽혀진 인생관계에 대하여 더욱 착잡한 심경으로 휘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너 우리 남편과의 관계를 당장 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지속하겠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따졌지요. 석구는 다 탄 꽁초에 담뱃불을 끄지 않고 다른 한 대에 계속 붙였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이 뻔뻔스러운 계집애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 너희 남편 손끝 하나 까딱한 일이 없다고. 네, 참 기가 막혀서. 그것뿐이라면 약과예요. 예, 너희 남편 같은 줏대 없는 사내는 숫째 가까이도 하지 않아. 내가 과부를 해서 어디 사내에 걸신이라도 든 줄 아니? 이러지 않아요. 석구는 길게 빨아들였던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내뿜으며 큰 숨을 내쉬었다. 정하건 나니건 원우건 그 모두의 말투나 행동이 자기로선 이해할 수 없는 딴 사회의 이야기들만 같게 느껴졌다. 그래, 저도 최후 각오를 했어요. 난인 꿀꺽 치미는 울분을 참지 못하는 듯이 목이 막혀 몇 번이고 침을 다져 넘기며 말을 이었다. 이젠 살림을 갈라야만 하겠어요. 저도 창창한 앞길에 돈판 같은 논팽이 믿고 이대로 속썩이며 살 수도 없고요. 그 거칠은 말씨가 귀에 거슬렸지만 석구는 한쪽으로 흘려넘겼다. 글쎄, 어디까지 그 진부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김 선생님도 정아와 원우 편이시군요. 석구가 말에 호도를 떼자마자 난인 가로채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석구는 자신을 억제해가며 말을 이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도 자식도 있고 한데 그 바람이 자는 때가 있겠지. 김 선생님 같으면 늙지 않으시겠어요? 석구는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자기를 상의의 대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이 아니냐고 스스로를 누구려 갔다. 부부간의 싸움이란 칼로 물베기라고도 하지 않아? 꾹 참고 견뎌가는 쪽이 결국 이기는 거야. 나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고 할 때 석구는 다시 한번 다져주었다. 하지만 이번엔 나니도 아무 대꾸 없이 그대로 인사를 하곤 어두워오는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대문을 잠그고 돌아선 석구는 나니에 대한 치근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정아와 원우의 관계가 궁금해졌다.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쳐도 처녀 시절부터 원우에 대하여 얼마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던 정아의 심경을 아는 자신으로선 외롭게 지내고 있는 정아는 그것대로 동정이 전혀 가지 않는 바도 아니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폭넓게 해석해도 원우의 소행이 가증하기 짝없게 느껴졌다. 계집애같이 얌전하게 생긴 녀석이 속은 딴판이란 말이야. 그는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당신도 그만 남의 일에 참견하시구려. 당신이 어디 친정 오빠요, 시영이요. 동전 한 푼어치 상관도 없는 일에 맨날 벗고 나서서 면박을 받고도 주눅이 좋아 저 모양이니. 아내의 핀잔에 석구는 허허하고 속심 없는 너털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그 당사자 중에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추잡한 화제거리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자신에게 굳게 다짐한 석구였다. 그런데 우연히 정아를 만나고 보니 나니의 분노에 찬 모습이 한꺼번에 겹쳐와 도저히 그대로 넘겨버릴 수 없는 심정이 되었다. 너 근거 없는 오해를 받지 않게 몸가짐을 조심해라. 집안 형편 이야기를 나눈 후에 헤어질 때쯤에서 예사롭게 덧붙였다. 정아의 얼굴빛은 즉각 반응을 일으켜 긴장되어 갔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릴까 하고 망설였어요. 나니가 아저씨를 찾아갔다면서요? 그래. 대답하면서도 석구는 한쪽에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나니가 직접 정아에게 이야기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원우가 아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정아에게 옮긴 것일까 하고 자기 쪽에서 오히려 오싹하는 한기를 느낄 지경이었다. 제 일은 걱정 마세요. 저도 인젠 자기 일은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자랐으니까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겐 거추장스럽기만 해요. 제 편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저씨도 내용을 잘 모르면서 절 나무라셨다면서요? 지금 그녀가 한 말이 사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 변명도 하고 싶지 않았다. 쓸데없이 한 발 들여놓은 자신이 쑥스러울 뿐이었다. 꼭 자기 아닌 세 사람이 꾸민 각본 속에서 자신은 허수아비처럼 움직여가고 있는 것만 같은 허망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아침 전화해서 꼭 잘라 말하지 못하고 난이의 요구에 이끌려 저녁에 만나주마고 대답하지 않았던가. 석구는 우유부단한 것만 같은 자신을 나무라면서도 기어코 만나겠다는 것을 끝내 거절할 수야 있느냐고 자신을 변화해 보기도 했다. 어쩌면 아내의 꼼꼼한 소견이 자기보다 오히려 현명한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아내에게 한 점 더 놓아 보이기도 했다. H그릴에서의 모임엔 원우도 참석했다. 석구는 원우를 보자 금시 난이와 정화의 영상이 한데 어울려 왔지만 원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천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난이와 아래 다방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 있는 약속. 그것으로 인하여 석구는 오히려 자신이 비굴하여지는 것만 같은 강박관념에 묶여 있는 것만 같았다. 다른 때에는 길에서 만나도 왜 집안일을 가지고 밖에까지 소문내게 하느냐고 넌지시 한마디 던지기도 하고 건실하게 잘해 나가라고 충고 비슷한 이야기도 예사롭게 할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원은 내심은 어떻든지 외면으론 아무 일도 없이 잘해 간다면서 호의로 받아들였었다. 그러면서도 원은 아내가 너무 억세어 양보나 이해가 없다는 말을 번번이 덧붙이곤 했었다. 하지만 이밤만은 난이와 만난다는 것이 무슨 미략을 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것만 같아 도무지 마음속이 개운치 않았다. 결국 석구는 원우 부처 사이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긴 한마디 건드리지 못하고 칵테일 파티 도중에 다방으로 내려갔다. 난인 벌써 와 앉아 있었다. 웃으며 인사를 하지만 얼굴빛은 부드럽지 않았다. 김 선생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불러내서 죄송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송구함인지 속 없는 인사치레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서먹한 어감으로 느껴졌다. 아니, 괜찮어. 위에 원우도 와 있지요. 꼭 범인의 뒤를 쫓는 형사마냥 거미줄을 들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와 있어.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없었어. 반대로 신문 받는 꼴이 되었다. 저는 이제 최후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늘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는 김 선생님에게 정식으로 여쭈려고 뵙자고 그랬어요. 전화로 아뢰기엔 너무 경솔한 것 같고 해서요. 나는 거의 상대의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자기 이야기를 내쏟고 있다. 인젠 어디 취직이라도 해야겠어요. 김 선생님, 취직 자리 하나 구해주세요. 아무데라도 좋아요. 석구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무엇부터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꼭 도깨비에게 홀린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꼭두각시 몰골이 된 성도 싶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석구는 끝내 참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입을 열고야 말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성들이 너무 센 것 같구먼. 남자든 여자든 간에 피차 양보를 해야겠는데 서로 버티고만 있으니까 타협이 돼야지. 제 처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김 선생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남자들이란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 남자들이 언제 자기 아내를 생각한 적이 있어요? 다 그게 그거죠. 다 그게 그거라니. 석구는 입속으로 되뇌면서 자리를 일어날 채비를 했다. 글쎄, 누가 뭐라 해도 밉든 곱든 부부간의 거린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까운 거야. 또 그들의 관계를 가장 진실하고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당사자 자신들밖에 없다는 것도 나도 잘 알아. 이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겠으면 살고 갈라지겠으면 갈라지고 마음대로 해요. 다른 아무도 탓하지 말고. 석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김 선생님, 미안하지만 위층에 원우 좀 불러주시겠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난이의 목매인 소리를 들으면서 석구는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며 문 쪽으로 걸어 나왔다. 순간 그는 복도에서 몸을 돌려 2층으로 통하는 층층대로 올라갔다. 원우, 자네 아내가 아래층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네. 끝끝내 자신은 제3자의 부질없는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순종하고 만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선 그는 담배인 이마에 선뜻한 찬 기운을 느꼈다.
실없는 자신을 나무라던 아내의 모습이 망막을 스쳐갔다. 며칠 후 석구는 뜻밖에도 원우와 나니가 나란히 포도를 걸어오는 것을 먼 발치로 바라보았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이 멍해졌다. 그는 걸어가던 방향을 굳이 바꾸며 혼자 뇌까렸다. 원연놈들 변덕도 참...